협력적 문제 해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보다 더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 이슈와 이해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관점에 대해 존중하고 잘 이해함으로써 창의적인 대안을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논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자 문제 해결의 협력적 문제 해결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출연하는 공공 사업의 경우가 되겠고요. 언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구상에서부터 입안, 결정, 설계,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협력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우려점들이 있는데요. 공권력에 의한 권한의 포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은 법적인 책임과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공기관이 갖는다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죠. 물론 공공기관은 그렇게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대표성을 무시한다기보다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성은 이제 여전히 집행 권한은 공권력이 갖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성은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실행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른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법에 의한 문제 해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법에 의한 문제 해결로 승복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명히 논의 기간은 협력적 문제 해결이 더 오래 걸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법에 의한 문제 해결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해서 장기화되는 경우에 비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이 사실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협력적 문제 해결이 정착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훨씬 더 익숙해짐으로써 시간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협력적 합의 형성의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사안을 다 협력적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 어떤 무기를 도입할 것인지를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합의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협력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은 실제로 일반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경우에 또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포함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분석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갈등 분석을 실시해서 이해관계자를
잘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비용 편익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 질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각장 건설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이해관계자라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2차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바깥에 1km 이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의 농도나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만 참여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공공 갈등의 경우에 실제로 그 거기서 나온 결정을 따르는 시민들이 없이는 거기서 나온 결정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이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는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대상들은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 동네에서는 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B 동네에서는 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역은 그 갈등 분석을 통해서 정할 수 있지만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그 이해관계자 내에 있는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게 할 때만, 그런 자율성을 가질 때만 의사개진도 자유롭게 될 것이고, 또 그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해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잘 아는 갈등 설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당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 기본적인 틀은 당사자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논의에 대한 책임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우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정을 설계할 때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한다, 이렇게 정했어도 중간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하고, 또 참여자의 경우도 논의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또 새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또 논의 이슈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 제기가 제기되면은 이슈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연성은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유연성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기회 보장은 이제 그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정보가 좀 미약하거나 관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잘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논의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일방이 관심이 떨어지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논의 과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 이제 사전 합의문이나 이제 운영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정자가 있다면 조정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또 사회자가 있다면 사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그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입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논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나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성을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책임성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논의를 얼마만큼 그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 또 진지하게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신이 솔직하게 발언을 하고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절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만을 강요해서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정하려고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책임감은 논의에 있어서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의 진정성, 또 논의 과정에서의 참여의 기회, 그리고 충분히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임성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의사소통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자를 지지하는 집단의 지지자들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지자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대표직에서 퇴장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지지자들과 자신을 대표로 내세운 지지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책임성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